7월 12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처럼 제가 동그라미를 몇 개 그려놨어요. 네네. 7월 12일이 왜 중요했죠? 그때 6월 7일인가 이화영 부지사 이제 판결이 나왔고요. 네네. 그다음 이제 7월 12일에는 김성태 회장의 판결문이 나오는 날이었어요. 아, 근데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그때는 저기 뭐야 언제 또 판결 나오나 그랬는데 이제 금방 또 이제 판결이 나왔네요. 예, 기억합니다. 그날부터 사실 이 보수파 시청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막 그 뭐랄까요, 가슴 속에 있었던 그런 이렇게 그 적체돼 있던 묵은 기가 그냥 뻥 하고 뚫린 그런 느낌이었다고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대북 선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종신 대표가 그렇게 수사를 지연시키고 기소도 지연시켰던 바로 이 재판, 안 받고 싶었던 재판이 이제 곧 열린다. 이제 그게 연결되는 건데, 김성태 재판이 왜 그렇게 중요했죠? 김성태 재판보다는 사실은 이화영 재판이 더 중요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화영 재판 판결 나와가지고 그때 유죄 나오고 9년 6개월 이제 형이 나왔는데 네. 오늘 재판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네. 그 이화영 재판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좀 보완해주는 그런 내용의 의미가 있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사실은 그 이화영 재판 나온 다음에 네. 판결 나온 다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기소가 됐었단 예, 말이에요. 기소를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기소가 됐을 때 그때 제3자 뇌물죄, 외국환 거래법, 그다음에 남북교류 협력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가 됐는데 그 이후에 다시 추가적으로 이제 김성태 회장에 대한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판결문 말씀드리기 전에 네네. 지금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또 한번 드리고요. 특히나 시작하자마자 박맹훈 님이 멤버십에 가입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북꽃님이 아마 모란 님이셨다가 이름을 바꾸신 북꽃님이시죠? 북꽃님 들어오셨고, 골프 여신님, 호시절님, 골프 여신님이 또 정 변호사님의 팬이시잖아요. 그런가요? 예. 아유, 늘 응원해 주시고, 네네. 늘 박수 쳐 주시고, 네네. 정변만 이렇게 따라다닌다. 이 말씀을 꼭 해주셨던 분이에요. 네. 왜 완소님도 오셨고, 보은님 오셨고, 모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멸콩 라이브를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좋아요 눌러주시고, 막 구독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계속해보죠. 그래서 오늘 제가 판결의 그 선고가 어떻게 났는지는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수원지법 형사 11부 신진우 판사 아시죠? 신진우 판사가 역시 오늘 이렇게 선고를 했습니다. 김성태 회장에게 뇌물공여, 외국환 거래법,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렇게 좀 나눴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또 무죄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정치자금법과 나머지 혐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일단은 저 판결문을 직접 봐야 되겠어요. 아직 봐야 안 되겠고, 나왔어요. 네네. 예. 그 다음에 제가 확인한 거는 신문 기사하고, 네. 그 다음 이제 수원지방법원의 보도 자료인데, 네네. 그것만 가지고는 조금 명확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먼저 검찰이 구형한 내용부터 한번 봐야 되는데, 네네. 검찰이 결심하면서 구형할 때, 네. 어떻게 구형을 했느냐, 네.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관련해서는 징역 2년, 그 다음에 외국환 거래법 위반죄 등 관련해서는 징역 1년 6개월 이렇게 구형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총 3년 6개월의 징역에 처해달라고 네. 구형을 했던 건데 네. 조금 전에 이종근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자금법 위반죄만 띄어가지고 징역 1년에 네. 집행유예 2년을 갖다가 한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뇌물공여죄 등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더 높은. 그러니까 구형보다. 구형보다 선고형이 더 높은 거예요. 음. 근데 이게 그 구형이 뭐냐면 네네. 검사가 판사한테 네. 이 정도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구형이에요. 요청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구형에 네. 재판부는 전혀 기속되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검사가 이 사람은 뭐 징역 한 2년만 때려주세요라고 해도 판사가 법정형 내에서 징역 10년 때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한 징역 10년을 때려야 됩니다. 그래도 뭐 징역 한 5년 정도로 때릴 수 있고 어쨌든 검사의 의견일 뿐이지 그 의견이 판사를 기속하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지 간에 그 구형보다도 오히려 뇌물죄 관련해서는 뇌물 공여죄 관련해서는 징역 2년 6개월로 형이 더 높아졌고요. 네. 그 다음에 무죄가 나온 부분이 있어요. 음흠. 첫 번째가 뭐냐면은 네.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죄가 무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왜 무죄인가 제가 살펴봤더니 네, 이해를 하실 수 없다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 나름대로 이해한 바로는 이건 네. 판결문을 봐야지 정확한 내용이 나올 텐데 네. 어쨌든 보도 자료만 보고 제가 나름대로 추측하는 바는 뭐냐면 네. 남북교류협력법을 보면 벌칙 규정이 있는데 네. 그 벌칙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협력 사업을 시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처벌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통일부 장관 승인 당연히 안 받았죠. 이거는 경기도하고 쌍방울이 그냥 사바사바 해가지고 정부 모르게 하지만 정부는 알고 있었죠. 네. 국정원은 다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정식 승인을 안 받았는데 그런데 그 법원은 네. 그 신진욱 부장판사는 이와 같은 경기도와 쌍방울의 행위가 협력 사업이라고 볼 수 없고 협력 사업의 준비 행위 정도로만 본 거예요. 아. 그러니까 법문에는 협력 사업을 시행한 사람을 처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협력 사업을 시행한 게 아니라 협력 사업을 준비했을 뿐이다. 아직 시행 단계 이전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무죄를 내린 것이 아닌가 싶고요. 네. 그다음 이제 외국환 거래법 관련해서도 일부 무죄가 나왔는데 이 일부 무죄는 그 이화영 부지사 판결하고 비슷해요. 네. 이화영 부지사 판결에서도 네. 이게 그 중국으로 돈을 보내가지고 그 돈이 북한으로 넘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게 환치기로 넘어간 부분들은 무죄라고 했었어요. 음흠. 이화영 부지사도. 환치기가 뭐냐면은 그 원래 외국환 거래법 위반죄는 네. 지급수단 휴대 수출 행위를 금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돈 들고 나가는 거를 금지할 뿐이지 그냥 환치기 그냥 서로 이렇게 계좌이체 같이 환치기 하는 거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죄가 될 수 없다라고 신진욱 부장판사가 그래가지고 그때도 이제 그 인정을 원래 스마트폰 비용이 500만 불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중에 환치기 같은 것들 빼놓고 164만 불만 인정을 했었단 말이에요. 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김성태 회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인정을 한 것이 아닌가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그 판결을 한 그 내용을 보면 네네. 유력 정치인과의 사적 친분 내지 관계 유지를 위해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시행해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할 남북 간 교류 협력 사업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음성적 방법으로 북한의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해 외교 안보상 문제를 일으켜 비난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해서 네네. 시행이라는 말이 시행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무모하게 지급했다라는 말이 들어가서 네네. 아니 처음에 이거 읽을 때는 이거 다 유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결국은 그런 부분에서 무죄다. 결국은 김성태가 유무죄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그 이재명의 어떤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혹시나 이 네네. 무죄가 그러니까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크게 막 따진 것보다는 이렇게 무죄가 됐는데 그럼 이재명도 뭐 무죄가 되는 거 아니야?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묻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결국은 뭐 김성태 회장이 어떻게 처벌받느냐 이것도 중요한 문제죠. 네. 그다음 이제 이화영 부지사 9년 6개월 나왔으니까 그것도 중요한 문제였고 그런데 핵심은 그래도
김성태 위에 누가 있었습니까? 김성태의 형님 이화영이 있었고 이화영 위에 누가 있었습니까? 부지사 위에 경기도 지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에 정점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인데 그런데 일단 제가 봤을 때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죄는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어허. 이 판결에 비추어 봤을 때. 네. 그 다음에 외국환 거래법 위반죄도 지난번에 이화영 판결에서도 외국환 거래법 위반죄가 스마트팜 비용은 500만 불 중에 164만 불만 인정이 됐고 네. 방북 비용 대납이 300만 불이었잖아요. 네네. 그때도 230만 불만 인정이 됐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가지고 합쳐가지고 400만 불이 조금 안 되는 394만 불 정도가 인정됐기 때문에 이화영 때 네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한 이 정도가 인정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이재명 대표의 그 혐의의 핵심은 뭐냐면 제3자 뇌물죄예요.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 그 김성태 회장의 주머니에서 800만 불이 나간 거는 인정이 됐기 때문에 네네. 나간 건 인정이 됐기 때문에 네. 제3자 뇌물죄가 그 성립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판결에는 제3자 뇌물 혐의 뭐 이런 부분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아까 그 검찰이 지금 구형한 부분도 또 이게 기소해서 재판하는 과정은 제3자 뇌물과 전혀 무관한. 왜냐하면요. 네네. 제3자 뇌물죄로 기소가 안 됐어요. 네, 기소 자체가 안 됐죠. 이번에 그러면 이재명의 기소에 이 김성태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제가 봤을 때는 제3자 뇌물죄 관련해서 뇌물 공여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 그 이화영 부지사 판결이 선고된 다음에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 제3자 뇌물죄로 기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화영 부지사도 추가로 기소가 됐어요. 제3자 뇌물죄의 공범죄로. 그런데 그때 그 김성태 회장에 대해서는 추가 기소가 됐던 걸로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원칙대로 따지면 제3자 뇌물죄, 뇌물공여죄가 되는 거죠. 김성태 회장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추가로 기소할지 여부는 지켜봐야 되는 것 같은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본인한테는 중요하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가 가장 중요. 그런데 어쨌든 오늘 판결 보고 예상했을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예상했을 텐데 굉장히 좀 기분은 나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눈에 들어온 장면은 저 대목은 이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정 구속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신준우 판사는 세 가지를 대는데 첫 번째는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두 번째는 이화영의 요청 또는 회유로 이 사건 범행을 결심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세 번째는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은 점입니다. 그중에서 2번과 3번이에요. 검찰 측에서도 이거를 지금 다 보도자료를 내서 이 재판부가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이 이 쌍방울의 주가 조작을 위한 그런 그 자금이 아니라 경기도의 남북교류 협력 사업인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과 경기도지사의 방북 추진이었음을 다시 한번 명확히 판단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 점. 이화영의 요청 또는 회유로 범행을 결심했다. 이 점이 바로 그러니까 이 김성태가 스스로 이 사업을 쌍방울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화영이 요청해서 한 것이다. 라는 부분을 재판부가 확실히 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검찰에서도요. 그 구형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김성태 회장한테 나쁜 점이 있다. 굉장히 죄질이 나쁘다. 왜 죄질이 나쁘냐? 특혜를 바랬다. 특혜를 바라고 그 이화영에게 뇌물과 정치자금 교부했다. 이거 나쁜 거 아니냐? 두 번째는 그 돈이 거액인데 100억이잖아요. 한두 푼도 아니고 100억이란 말이에요. 100억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하루에 1000만 원씩 써도 100년 쓰는 돈이에요.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하루에 1000만 원 쓰면 한 달에 하루가 그렇죠. 저 지금 갑자기 내 머릿속이 막 엉클어서 하루 1000만 원 아닐 것 같아서. 아니, 한 달에 1000만 원 쓰면 한 달에 그러면 한 달에 1000만 원이면 1년이면 1억이잖아요. 1억이죠. 100억이면 100년 쓸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액의 자금이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돈이 어떻게 쓰였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굉장히 나쁜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심지어 그 범행의 증거를 인멸했다. 네. 누구의 범행 증거를 인멸했느냐? 이화영의 범행 증거를 이화영의 부탁으로 증거 인멸죄까지 했다. 네. 그게 나쁘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야 김성태 회장에게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으니 그건 뭐냐면 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반성했다. 누구랑 비교할 수 있습니까? 이화영하고요. 또 누구랑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하고요. 그러니까요. 그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똑같이 취급될 수는 없잖아요. 네. 그 다음에 그 반성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느냐. 네. 범죄와 관련된 자료, 특히 네. 대북 송금 자료 같은 것들을 임의로 제출했다. 아하. 그 다음에 자신의 추가적인 범죄를 스스로 진술하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줬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고려해야 된다라고 검찰도 이야기했던 거고요. 네. 그 검찰의 이야기에 따라서 뭐 법원도 판사님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법정 구속을 면하게 해준 것인데 뭐 이게 그렇게까지 잘못된 판단은 아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이 법을 사실 그렇게까지 관심이 있지도 않았고 기자 생활할 때 법조 출입을 안 해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렇게 이재명과 관련돼서 또는 정치와 관련된 이 기사들을 접하면서 생각이 드는 게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두 가지만 하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사실을 인정하자. 네네. 사실을 확실히 인정하자. 두 번째는 반성을 하자. 세 번째는 수사에 협조를 하자. 이것이 형량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걸 새삼새삼 깨닫습니다. 그런데 사실 신진우 부장판사가 네. 제일 감안했던 건 뭐냐면은 네네. 김성태 회장 보고 김성태 회장이 신진우 부장판사보다 더 나이가 많아요. 그래도 신진우 부장 입장에서는 아이고 인간아, 아이고 화상아 이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네, 네. 아유 저 사람은 뭐냐 돈 주고 뺨 맞고 네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돈이 100억이 넘게 나갔어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 제3자 뇌물죄로 볼 수 있는 그 돈이 800만 불 100억이 넘게 나갔고요. 그 다음에 이화영한테 나간 돈이 4억이 넘어요. 아유, 그럼요. 그런데 이화영한테 어떤 대접 받았습니까? 이화영한테 어떤 대접 받았냐면요. 완전 바보 취급당했어요. 그럼요. 예. 그러면서 모든 거를 갖다가 다 심지어 당신 때문에 연어 먹지 않았냐. 당신 때문에 뭐 있지도 않은 소주 먹지 않았냐.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결심할 때 김성태 회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때 최우진 수했었잖아요. 네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화영 부지사와는 20년 동안 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제가 이종근 실장이 만 게 10년 안 됐거든요. 한 5년 됐나? 한 6, 7년 됐나? 한 7년 됐죠. 그런데 이화영하고 김성태는요. 예, 예. 그 3배 이상 동안 형 동생 했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때 그냥 단순히 형 동생 했습니까? 돈 갖다 바치면서 형 동생 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이화영을 위해서 3년 동안이나 수사받는 내내 네. 귀머거리처럼 바보처럼 네. 이렇게 지냈었는데 돌아온 건 뭐냐? 완전 사람 개무시당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해가지고 다 불었어요. 뭐라고 불었냐면 이화영 형님이 화영이 형님이 어떻게 했냐면요. 조사받으면서 탁자를 딱 꽝꽝꽝 치고요. 네. 검사한테 삿대질하고요. 네. 소리 지르고요. 네. 한두 번도 아니었어요. 네. 그 다음에 그 검찰하고 대질할 때 지인들이 뭘 갖고 왔다 그랬습니까? 무슨 연어회를 갖고 왔다. 아니요. 그 얘기요? 아니요. 아니면. 햄버거 갖고 왔다. 햄버거. 햄버거를 갖고 실제로 왔는데 햄버거 갖고 왔는데. 그러니까 연어회를 갖고 온 적은 없었는데 햄버거를 갖고 진짜로 왔다. 지인들이 뭐 맥도날드인지 어딘지 버거킹인지 아. 뭔지 햄버거까지 가져와가지고 그거 진짜 먹고 싶었는데 교도관들이 못 먹게 못 되는 먹게 했다. 예. 그러니까 교도관들이 독이 들었으면 어떡하냐 이런 노골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햄버거도 못 먹게 만들었는데 소주와 어떻게 회를. 생으로 예. 햄버거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배운 음식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조리한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회는 생이잖아요. 네. 날 거잖아요. 네네. 어느 게 더 몸에 나쁠 수 있습니까? 가능성.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상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회잖아요. 그렇죠. 햄버거도 못 먹게 했는데 무슨 회냐? 네. 그러면서 진짜 사람을 바보로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때 김성태 회장이 결정적인 얘기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네. 800만 불이 북한으로 넘어갔는데 네네. 이러한 대북 사업의 주체는 쌍방울이 아니었다. 네. 계속 민주당에서는 그냥 계속 앵무새처럼 그 다음에 그냥 고장난 레코드처럼 대북 사업의 주체는 쌍방울이지 경기도 아니다, 쌍방울도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그때 김성태 회장은 대북 사업의 주체가 경기도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 내용이 이번 판결에도 담겨져 있는 것으로 그 생각이 됩니다. 네, 정병께서는 지금 이화영과 김성태의 관계만 말씀하시지만 사실 김성태 마음에 정말 못을 박은 사람은 이재명이에요. 왜냐하면 100억과 4억을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4억은 근 한 몇 년간, 근 한 3년간의 그 액수입니다. 나머지 17년 동안 사실 쏟아부은 돈은 4억이 아니에요. 이화영한테 쏟아부은 돈. 그리고 100억, 지금 800만 불 말고 김성태가 이재명을 위해서 쓴 돈도, 따로 쓴 돈도 어마어마합니다. 네네. 이를테면 11월 달에 그러니까 2018년 11월 달에, 킨텍스에서 열린, 제1회 아태 평화 회의. 그때도 쌍방울이 엄청나게 후원을 했고, 10억이 넘는 돈을 후원을 했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재명이, 대선에 나온다고 했을 때 계좌 열어갖고 2억 쪼개기 후원했고요. 이렇게 후원을 참 수시로 때때로 이재명은 후원을 해왔는데 돌아오는 건 조폭이자 거짓말쟁이에다가 주가 조작이나 하는 그런 사악한 기업인 이런 식의 어떤 표현이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계속 뭐라고 그랬냐면 네. 조폭말을 어떻게 믿느냐. 그렇죠. 저 사람 조폭이다. 네. 그런데 듣는 김성태 기분 나쁘지. 그렇죠. 내가 조폭 출신 맞아요. 조폭 출신 맞는데 지금 난 뭐다? 사업가다. 네. 그다음에 지금 난 뭐다? 그룹의 회장이다. 네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원래 김성태 회장이 이 쌍방울 그 돈 어쨌든 이 800만 불이라고 하는 돈을 순순히 내줄 생각이 일도 없었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그 500만 불부터 시작해가지고 김성태 회장은 돈 줄 생각이 일도 없었는데 그때 이화영이 입방정 떨어가지고 어떻게 했었습니까? 뭐 김성혜한테 500만 불 그냥 우리가 껌이야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그 뒷수습이 안 돼가지고 2개월 동안 돈을 못 줬어. 결국은 그게 이제 김성태가 그 달려 들어가가지고 돈을 갖다가 뜯길 수밖에 없었는데 아마 그 김성태 회장은요. 그 이화영 부지사한테 한 달에 한 돈 1,000만 원씩 용돈 쪽으로 줬던 거예요. 그냥 이렇게 써라. 그 다음에 뭐 다 현금으로 준 것도 아니고 이 차도 써라. 그 다음 뭐 법인카드 써라. 뭐 월급 내가 내줄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려를 해줬을 뿐인데 갑자기 500만 불이면 몇십억이잖아요. 그렇죠. 그 돈을 한꺼번에 내라고 그러니까 띵 하면서 이걸 돈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는데 에라 모르겠다. 이재명이 한번 배팅을 해보자 해가지고 배팅한 게 이재명인데 그렇죠. 내가 배팅했던 이재명이 나한테 돌아온 거는 저 새끼는 조폭이야. 어떻게 거짓말쟁이야. 제 말을 믿어.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뭐냐면요. 거짓말을 진짜 잘한 사람은 누구다? 김성태도 아니고 김성태도 거짓말 잘할 것 같아요. 잘하죠. 근데 김성태에 비하면 이재명의 거짓말의 수준은 차원을 달리한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나한테 너 거짓말쟁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더 열받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 더 기억이 나네요. 지금 김성태의 돈을 뜯어간 거의 네네. 사람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이해찬. 네네. 김성태에 의하면 이화영한테 지금 화가 나서 한 소리가 이럴 수 있어 형? 한 것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화영의 어떤 멘토라고 할 수 있는 네네. 이해찬이 당대표 그만두고 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을 차리고 하는 비용으로 한 달에 3,000만 원씩 줬다는 거예요. 진짜요? 예. 그건 기사화 됐습니다. 네네. 그건 이제 김성태의 증언이에요. 물론 김성태의 네네. 주장이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해찬까지도 사실 자기가 다 용돈 주고 사무실도 다 내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김성태가 돈이 많긴 많았나 보네. 그렇죠. 네네. 그렇죠. 뭐 쌍방울 또 우리나라의 3대 속옷 회사 중에 2군데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남자 빤스는 죄송합니다. 빤스가 아닌 팬티는 뭐죠? 쌍방울.
그 다음에 프라이. 여자 속옷은 비비안. 비비안. 그래갖고 쌍방울과 비비안을 함께 정말 갖고 있었으니 네네. 뭐 돈은 많았겠지요. 어찌됐든 김성태의 1심 선고가 났습니다. 우리 7월 12일을 지켜보자고 했는데 역시 신진우 판사가 뭐 판결문을 봐야 되겠지만 이 뭐 무죄 그러니까 법정 구속을 하지 않은 이유라든지 또는 이 취지라든지 이런 걸 쭉 보면 이 800만 불은 쌍방울의 자의적인 그러니까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통해서 어떤 이권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돈이 아니라 바로 스마트팜 비용 그 다음에 이재명의 방북 비용이었다라는 거를 확실히 또다시 재차 확인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결론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교훈을 얻었어요. 어떤 교훈이요? 형님을 잘 만나야 된다. 따거 형님을 잘 만나야 된다. 이상한 형님 만나면 돈 다 뺏기고 깜빵 간다. 조심해야 된다. 저기 조폭도 어쩔 수 없다. 네네. 조폭도 당한다. 자, 근데 이건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짧게 하나만 제가 정병께 물어볼게요. 이재명의 재판이 전혀 다른 성격의 재판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이재명이 피고인. 네네. 근데 승소를 했어요. 네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재명이 승소를 해? 뭔데 그랬더니 데이트 폭력 왜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자기의 조카가 그 잔인하게 자기와 사귀던 여성을 또 사귀던이 아니에요. 이미 거부했고 안 만나겠다고 했고 헤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아주 잔인하게 사실 살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가족이 정말 힘든 어떤 나날들을 겪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데이트 폭력이다 해서 지금 소를 걸었는데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했어요. 보니까 이건 이재명 손을 들어준 셈이 돼버렸네요. 네네.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이거는 큰 의미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사실관계를 알아야 돼요. 네네. 그 어떤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네. 그 여자를 어떤 남자가 좋아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주위에는 여자 주위에는 사람들이 네. 사겨라 이렇게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막 분위기가 그렇게 몰려지니까 네네. 그 여자가 그 남자를 몇 번 만났는데 네네. 만날 때마다 느낌이 싸한 거예요. 아. 너무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네네. 이제 그만 만나겠다라고 이야기했더니 네네. 그 남자가 앙심을 품었어요. 아하. 앙심을 품고 그 여자의 집 앞에서 아파트 앞에서 네. 기다리고 있다가 네. 그러다 그 여자가 들어가고 그 어머니 들어가고 그 아버지가 들어가는 걸 확인을 하고 네. 그 집을 쳐들어갔어요. 네네. 칼을 들고 칼을 일부러 구입해서 네네 예. 칼을 들고 딱 들어갔는데 흉기라고 해야 된다고 하더군요. 뭐 방송에서는. 여기는 이제 유튜브니까.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를 공격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저 같아도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집이 한 5층쯤 되는 것 같은데 네. 아버지가 칼 들고 젊은 사람이 칼 들고 날 찌르려고 들어오고 칼 몇 방 맞았을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예. 아버지가 그냥 뛰어내렸어요. 아이고 저런. 뛰어내렸는데 네네. 그런데 다행히 뭐 나뭇가지에 걸렸는지 해가지고 그 돌아가시진 않았는데 중상을 입었어요. 네네. 그런데 그럼 집에 누가 남습니까? 어머니하고 딸이 남아요. 여성. 예. 그러면 그 두 사람은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 남자가 그 방문을 부시고 들어가가지고 예. 20몇 방의 그 난도질을 했어요. 각각. 예. 그렇게 해가지고 모녀가 살해당했어요. 예. 그런 일이 벌어졌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는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는 더 이상 말씀은 못 드리겠고 네. 그런데 그 사람을 변호한 사람이 있었으니 변호사 이재명이었어요. 예. 그런데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네. 제가 한번 곰곰이 그 반대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 그 아버지 입장에선 얼마나 사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차라리 내가 칼 맞고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예. 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겠죠. 내가 너무 비겁하게 바보같이 뛰어내리는 바람에 내 아내하고 내 딸이 네.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다. 네.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사실관계를 네. 이재명 변호사, 그 당시 변호사 이재명이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된 거죠. 네. 방송에 나와가지고 네. 그거는 데이트 폭력이었고 네. 나는 데이트 폭력을 변호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네. 그걸 들은 그 아버지나 그런 유족들은
도저히 이거는 내가 용납할 수 없다. 네. 해가지고 이거는 내 위자료, 정신적으로 난 너무 피해를 입었다. 네. 해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갖다 한 건데 네. 이 정도 가지고 손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 정도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피고가 네.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가해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라고 판결이 1심, 2심 그다음 대법원까지 나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그래도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아있는 유족들의 가슴에 한이 맺혀 있는데 사실 법원의 지금 이 판결 내용이 이거예요. 데이트 폭력이라는 용어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특성을 근거로 해 범죄 유형을 구분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피해를 축소 왜곡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명시를 했네요. 그런데 다른 걸 다 떠나서 네. 그 가해자가 그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변호사 이재명이 그 변호한 사람 중에 이렇게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몇 명 있어요. 네. 근데 아마 이 조카는 워낙 중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지금 계속 그 깜빵에 있을 거고 어쨌든 뭐 다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소한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다른 걸 다 떠나서 네. 어쨌든 외삼촌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는 이 유족들한테 정중하게 사과라도 해야 된다. 네. 뭐 돈을 갖다가 뭐 배상하고 그런 걸 떠나가지고 네. 정중하게 다시 한번 이거는 100번 1000번 사과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갖다가 해보세요. 그렇죠. 뭐 정변은 좀 전에 지적을 했지만 제가 이것이 문제가 됐을 때 뭘 확인했냐면 이재명이 당시에 이제 선거 때였어요. 이게 다시 불거지고 그때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 큰 누나의 아들이었던 걸로 저 기억하거든요. 내 네네. 큰 누나의 아들이고 이 집안에서 변호사는 나밖에 없다. 이 같은 어떤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변호를 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찾아봤더니 그 다음 해에 전혀 알지 못하는 네네. 그런 살인범을 변호했다고 네네. 나와 있더군요. 네네. 그거는 또 사실 거짓말 아닙니까? 그렇게 네네. 얘기하면 뭐 네. 기억에 납니다. 어찌됐든 이 피해자 그러니까 혼자 남은 이 아빠의 마음에 사실은 또다시 못이 박혔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법원 얘기 하나만 더 해보지요. 지금 또 초미의 관심이 뭐냐면 이재명이 쌍방울 재판을 병합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병합이 어디? 대장동, 그 다음에 백현동, 성남FC 뭐 이 수사 지금 재판하고 있는 형사 33부 네네. 기억하는데요. 거기로 해달라라고 지금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당을 했군요. 대법원 일부로 배당을 했다. 이런 소식입니다. 네네. 대법원 일부가 어떤 곳인가요? 뭐 대법원은 네. 그 대법관이 네. 대법원장 포함해서 14명이 있어요. 네네. 그런데 대법원장은 뭐 원래 재판 그 전원 합의체만 그 재판을 갖다 하고 네. 그 다음에 법원 행정처장은 재판을 안 해요. 네. 그러면 2명이 빠지잖아요. 네네. 그러면 재판하는 대법관은 12명이에요. 네. 이 12명을 4로 나눠가지고 네. 소부를 3개 아, 만드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대법원에 1부, 2부, 3부 네. 각각 대법관 4명씩 이렇게 소부가 있는데 네. 그런데 지금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하는 거란 네네.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걸 병합해달라고 하면은 네. 공통적으로 그 위에 있는 그 법원이 상급법원이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네네. 서울중앙지방법원 위에는 서울고등법원이 있고 옛날에는 수원고등법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이런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결정을 했을 텐데 네. 지금은 수원고등법원이 생겼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거는 서울고등법원에서 할 수도 없고 수원고등법원에서 할 수도 없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한 단계 더 위인 네. 대법원에서 이 사건을 병합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 네. 그 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대법원의 그 1, 2, 3부 중에 일부에 배당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오늘은 참 많은 분들이 저 슈퍼챗에서 읽어드려야지 했는데 더 늦췄다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나른한 오우님이 슈퍼챗을 3회나 하셨어요. 오. 3번이나 하셨고 호시절님이 또 슈퍼챗 해주셨고 JIS님이 또 슈퍼챗 해주셨고 그 다음에 영권김님이
님이 좀 전에 슈퍼챗을 해주셨습니다. 이종근 정버전님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저희도 사랑합니다. 오늘 진짜 많은 분들이 또 더욱더 막 성원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대법원 일부, 그러니까 제가 하나 갑자기 드는 생각이 네네. 왜 대법원 그러면 뭐 보수가 몇 명, 진보가 몇 명, 대체로 이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가름을 좀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12명이 3부로 간다 그러면 일부러라도 그러니까 보수 몇 명, 진보 몇 명 이래서 이 3부를 나눕니까? 아니면 그냥 다 섞어버립니까? 이거는 임용된 순서에 따라서. 임명된 순서. 대개는 그래요. 제가 생각되는 게 네네. 그러면 임명된 순서대로 하면 어떤 부는 진보가 다 차지하고 이럴 가능성도 있겠네요. 원래 대법관을 선임할 때 네. 진보 보수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 물론 그거는 그렇죠. 예.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네.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국회 동의를 받아서. 네네. 그런데 예. 지난 정권 문재인 대통령 때는 대부분 좀 진보적인 색채의 법조인들을 네네. 대표적인 게 이제 김선수 대법관 네네. 뭐 이런 분들을 임명을 갖다 한 거고요. 네네. 지금은 대법관들이 거의 다 바뀌고 있어요. 물론 김선수도 이제 네네. 이제 김선수 대법관 이제 금방 이제 나가고 정년 그러니까 퇴직이죠. 3명이 이제 추천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진보 보수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건 아니고 정권 바뀌어가지고 민주당에서 정권을 잡으면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이제부터 노골적으로 아주 진보적인 색채를 띤 사람만 대법관으로 추천하고 임명할 가능성이 무지무지하게 높아진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네네. 이 지금 보니까 서경환 대법관이 주심이고 네네. 김선수, 노태학, 오경미 이렇게 일부 구성원이 돼 있는데 혹시나 이 구성이 혹시 병합 쪽으로 간다, 결정한다 이렇게 우리가 단언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거는 아니고 예. 일단은 서경환 대법관은 정통 법관 출신이에요.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김선수 대법관은 물러나기 일보 직전이니까 네네. 이제 퇴임하시기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니까 네.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할까? 저는 근데 또 모르는 거니까. 네. 그다음 이제 오경미 대법관도 국제인권법 연구회 그런 쪽 출신이니까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상식적으로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게 대장동에 겹쳐지게 된다. 네. 그럼 재판 안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재판하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보고 100m를 그냥 10초로 뛰라는 이야기랑 똑같은 거예요. 저보고. 그러면 저보고 뛰라는 이야기입니까? 뛰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뛰지 말라는 뛰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네. 100m 한 20초 안에 뛰어라 그러면 열심히 한번 뛰어보겠는데 고민을 해보겠어요. 그런데 10초 안에 뛰어라? 그럼 그냥 세워라 내어라 이런 식으로 하라는 이야기니까 그렇게 되면 굉장히 국민적인 저항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이런 것들을 잘 지적해 주는 게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이제 전대 바로 끝나자마자 해야 될 일 태산입니다. 네네. 자기 목소리도 내야 되고 저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정말 언론에다 대고 또는 SNS에다 대고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10손가락 안에 꼽히는 것 같아요. 네네. 나머지 100명 가까운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당선됐으니까 하고 웰빙 족이 벌써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진 않겠죠. 바로 목소리를 내겠죠. 그렇게 믿습니다. 자,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 점점 커진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난다고요? 네네. 이게 구형은 한 달 전에 나왔었고요. 그때 검찰에서 3년 6월을 구형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보면은 쌍방울 법인카드를 이화영 부지사가 막 썼잖아요. 그 액수가 그때 제가 알기로는 수천만 원에 이르렀던 네네.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거는 이화영 부지사가 공무원 신분이었는데 뭔가 대가 관계를 염두에 두고 돈을 준 거잖아요. 뇌물을 준 거잖아요. 그게 이제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가 돼가지고는 2년 검찰이 구형을 했고, 그 다음에 이화영 경기부지사하고 공모해가지고는 북한에 800만 불 보낸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환거래법, 그 다음에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그렇게 그렇죠. 보냈으니까 해가지고는 1년 6월 다 합해가지고 이제 3년 6월을 구형을 했어요. 근데 이게 분리해서 얘기를 하는 거는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선거권하고 그렇죠.
선거권, 산만이 있기 피선거권과 때문에. 관련되기 때문에 별도로 형을 정해야 된다라고 법이 돼 있죠. 예, 근데 이제 어쨌거나 합해서 3년 6월을 구형하게 됐는데 그때 민주당에서 제가 정확히 누구였는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화영은 9년 6월이면서 왜 김성태는 봐주기 3년 6월 구형을 하냐 그랬는데 원래 뇌물이라든지 정치자금법 같은 거는 그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에 뇌물이 8년이 되는 바람에 형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뇌물은 준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형량이 더 커요. 훨씬 커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이재용 회장, 박근혜 대통령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모르면서 왜 김성태는 봐주기를 하냐고 빽빽거려가지고 좀 황당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뇌물죄 같은 경우에 받은 사람 공무원은 벌금형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뇌물 받은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로 공무원 인생 쫑이죠. 그렇지만 뇌물 공유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협박받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주는 케이스도 있고 그런 케이스도 많기 때문에 뇌물 공여 같은 경우에는 법정형 자체가 뇌물 수수했는 공무원보다는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적극적으로 뭔가를 요청하고 그거에 대해서 부당한 어떤 청탁을 하고 하면은 그런 케이스에서는 뭐 형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법정형에서는 차이가 있다. 다만 뇌물죄는 어떻죠? 안 들킬 걸 생각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형적인 화이트 칼라 크라임으로서 이게 잘 들통나지 않도록 현금으로 주고받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준 사람이 불지 않으면은 밝혀지기가 어려워요. 우리 전지현 변호사님 저보고 종갓집 만면이를 같이 종갓집 맏며느리는 제 동생인데 저기 경북의 그 종갓집 맏며느리. 동생은 그렇게 일찍 결혼했는데 아직까지 우리 전 변호사님은 짝을 안 찾고 있습니다. 못 찾은 거죠. 우리 멜콩TV 전 세계에 계시는 우리 멜콩TV 시청자 여러분, 전지현 변호사님 이렇게 같이 말씀할 때는 참 화끈하고 싱싱하고 한데 또 옆구리가 좀 허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좀 좋은 분이 있으면 저한테 카톡 주세요. 그래요. 이화영이가 9년 6개월 일단 형이 났을 때 날 무렵에 이화영의 변호사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도 무죄다. 이화영 무죄 선고해달라 하고 앙앙했는데 이제는 김성태까지 유죄가 나오면은 그 효과는 이재명이한테 그대로 직접적으로 이게 유죄의 가능성을 더 높여주는 거 아닙니까? 사실 뭐 거의 직접적이라고 보고 김성태하고 그다음에 그 이화영 같은 경우에는 주고 받고 그다음에 법인카드 같은 건 사용 내역이 다 나오고 직원들 그렇죠. 진술이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북한 사람들하고 같이 접촉했다는 게 있으니까 이 사람은 진짜 이제 공동체인 관계인 거고 그다음에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알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경기도지사가 결재를 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지사가 뭔가 추진을 하고 이런 것들이 공문으로 다 그렇죠. 드러났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도 같이 이렇게 이게 한 달이 더 허들을 건너야 되기는 하지만 그 허들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충분히 넘을 수 있는 허들이다. 그렇습니다. 레인보우 57Y님 오늘 새로 오신 것 같은데요. 제가 처음 봅니까? 기억이 오늘 처음 온 게 아니라 한다도 제 눈에 쏙 들어오는 것이라서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전 변호사님 오늘 말씀 경청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감사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에 이화영 판결문이 한 250쪽 거의 300쪽이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화영이 왜 이재명이 하고 쿵짝 해가지고 이런 그 대북 송금 사업을 대북 송금하고 북한 사업을 했는지의 동기 배경 이런 내용들이 쫙 깔렸지 않습니까? 그랬더니만 이재명의 어떤 지지하는 개딸들이 판사 탄핵하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선고하는 것도 같은 수원지방법원의 신진우 부장이죠. 근데 신진우 부장이 이게 뭐 탄핵 어쩌고 할 필요도 없이 다 내년 초에 인사가 난대요. 수원지법에서. 이런. 근데 그거를 모르고 이제 민주당에서 뭐 기피하니 어쩌니 하고 그다음에 이제는 선고를 늦게 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려고 이제 병합 신청을 또 했더라고요. 중앙지법에다가. 근데 뭐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는 구조가 같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전혀 별개 사건이기 때문에 병합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올 초에 제가 기억하기에도
신진우 부장이 인사이동이 있을 수 있는 대상이었는데 이 사안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하다 보니까 수원지법에 한 해 더 근무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민주당 때의 사법부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신진우 부장 계속 있어가지고 더 이 사건에 대해서 확실하게 판결 선고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신진호 부장님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네. 근데 김밀인가 뭐 하여튼 무슨 뭐 그런 부장들 그 조국 재판 담당했던 그냥 농계도 아니고 막 사건 가지고 절대 사건 끌어안고 재판 그냥 들어가지고 불러고 있고 있다가 그렇죠. 예. 그래서 재판 이제 하자고 하니까 병가 내버렸잖아요. 휴가 내버렸잖아요. 휴가 내는 그거 받아준 케이스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거의 뭐 그렇게 하니까 이재명이란다. 문재인한테 뭐 깜도 안 되는 사람이 이제 뭐 대법 원장 시켜줬다고 가무해가지고 했는 것인지 그런 거 다 받아주고. 아니 근데 그 민주당 쪽의 농계들은 왜 다 그렇게 병가를 내요? 아니 국민의 녹을 먹으면서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인데 김미리도 그렇고 박은정도 그렇고 그때 무슨 자기가 스트레스와 공황장애 이런 거를 호소하면서 병가 내면서 월급은 다 바닥바닥 받아 먹었었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그렇게 아프고 검찰 업무를 못할 정도로 공황장애까지 온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은 하는지 몰라요. 그러게. 참 듣고 보니까 그렇네. 근데 참 맨날 아파 비겁한 거죠. 그렇습니다. 진짜 참 지금 조국당 비례대표 1번 제 고등학교 친구 전 여자친구였는데 박은정이요? 아무튼 뭐 이 바닥이 좁아가지고 제가 뭐 그 스토리 다 알고 있습니다만 참 드릴 말이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 두 변호사님 에너지 넘치는 목소리 좋아요. 또 우리 전 변호사님 말씀이 들으면 속이 뻥 뚫리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계속 뻥뻥 한번 해보도록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판결문이 나오고 김성태에 대한 1심 판결문이 공개되면은 거기에 아마 지금까지 없었던 추가적인 이재명의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되는 직접 관련되는 증거 이런 것도 나올 가능성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화영하고 김성태는 분리해서 재판했었죠. 예. 예, 그러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화영에 대한 판결 선고가 나올 때 거기에 진짜 정말 우리 경상도 말로 꼬제의 안락같이 막 일일이 시시콜콜한 내용들까지 그동안 있었던 것들 다 하고 거기에도 보면은 이재명이 와 김성태가 두 번에 걸쳐서 직접 전화했던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이번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재명의 그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되는 직접적인 증거 충분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전 변호사님 이번 판결은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아니 3년 6월 범위 내에서 뭐 유죄가 나올 거라는 건 너무나 명약관한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그때가 이화영 판결이니까는 뭔가 그 이화영이 어떤 대북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재명과의 공문을 보내거나 아니면 결재를 받거나 아니면은 조례를 만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조례를 통과시키거나 이런 것들이 주가 됐다면은 김성태는 왜 전에 모친상을 당했을 때 이렇게 서로 방문을 할 정도로 친분이 원래 있었던 가려고 거잖아요. 하다가 직접 안 보내고 이화영님과 어떤 측근을 보내가지고 조문을 했다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네, 어떤 그런 개인적인 연결 관계와 김성태와 이재명이 그 연결이 되게 된 그 경위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이화영 때보다도 훨씬 더 상세하게 설실할 가능성이 개인적인 어떤 연관관계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 그 말씀은 뭐냐면은 쌍방울이 무슨 현대나 삼성 같은 대재벌도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80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이 넘는 돈은 목숨줄 같은 자금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돈을 북한에 갖다 박아 넣을 때는 뭔가 확실한 보증이 있고 확실한 어떤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보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화영이만 믿고 돈을 보냈다? 그건 약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돈을 보내게 된 경위가 좀 더 자세하게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 쌍방울이 과거에 이해찬 지사 있잖아요. 이해찬 의원하고도 연결이 그게 이화영이 이해찬 보좌관이었어요. 보좌관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보좌관 이화영을 사이에 두고 이해찬과 지금 이재명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그렇죠. 보도를 보면은 이해찬 씨가 쌍방울 중국 공장에 같이 방문한 내용들도 그렇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화영이라는 사람을 매개고리로 해가지고는 김성태가 이재명하고 어떻게 연결이 이어졌고 그렇지. 그동안의 소통을 어떤 식으로 했었는지 그런 부분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에서는 이재명이 뿐만 아니고 민주당의 상황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이해찬에 대한 어떤 그 정치자금 이런 부분도 설치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이해찬이 옛날에 우리 사법고시 하면은 사법시험 2차 공부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가 있는 관악구 신림동에 가서 하잖아요. 그 신림동 지역구였어요. 그 종점에 광장서적이라는 게 있어요. 광장서적. 그 광장서적을 이해찬의 형님이 운영을 하고 있고 아, 이해찬이 아니라 형님이었구나. 형님이 하고 있고 이해찬이 결국 그 뭐 정치 낭인 비슷할 때 거기서 일을 또 했었어요. 아. 그러면서 본인의 어떤 정치 외곽 조직 이름이 광장이에요. 아, 그래서 그 서적 이름도 광장서적. 그래요. 그 광장이고 그 광장에 쌍방울이 상당수 정치 자금을 댔을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되는데 실제 그런 얘기가 김성태가 이제 이 작년 6월달에 이재명한테 다 보고했다는 진술을 하게 하니까 그때 그런 거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 저기 어디죠 좌파 민변의 회장이었던 변호사가 나와서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자해성 이 변론 요지서를 법원에 냈어요. 이화영 재판에서. 이화영 재판에서 그렇게 하면서 광장 쪽에 이제 정치 자금 들러가는 거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던 이화영을 매개로 해가지고 이재명의 어떤 그 대선 후보의 정치 자금을 밀어준 거 그 얘기도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화영이 빡쳐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재명한테 진실을 얘기하게 된 계기가 자기가 그런 식으로 해서 정치 자금을 밀어줬더니만 이재명이가 뭐라고 했어요. 자기한테 불리한 그 진술을 김성태가 하니까 노상 강도 같은 놈이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하면서 왜 그 동남아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온 건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상당수가 들어가면서 이재명의 어떤 정치적인으로 엮여 있는 이런 내용이 판결문에 상당히 상세하게 설치되면서 맞아요. 이재명은 지난번 이화영의 9년 6개월 선고받았을 때보다 더 큰 후폭풍이 이번 그 김성태의 판결에 드러날 가능성 상당히 전 높게 보는데 우리 전 변호사님은 또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어떤 연결고리. 그렇죠. 이해찬부터 이어져오는 그 연결고리와 그다음에 돈을 줄 수밖에 없었던 거. 그게 사실 아무리 이화영이 중간에 있다고 하더라도 전화 몇 통 하고 800만 불이면 거의 100억이잖아요. 그렇죠. 이 돈을 쓰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요. 그러면 이재명하고의 친분 관계가 없었으면 불가능한데 그게 김성태가 왜 빡이 쳐서 들어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친분 관계가 형성이 되었는지 그런 것들이 자세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여기서 이재명 선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민주당의 다른 정치인에게까지 번질 가능성도 사실 그렇죠. 있다고 봐요. 그렇죠. 말씀드렸듯이 어떤 범죄를 할 때는 동기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전 변호사님이나 제가 말씀하시는 것은 왜 도대체 이화영이 쌍방울리 그렇게 큰 회사도 아니면서 북한에 현금성으로 100억이나 되는 돈을 전 직원을 동원하듯 해서 중국으로 불법 송금을 해가지고 했든지 그 배경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을 충분한 판결의 이유에 설치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화영 그리고 또 이재명과의 연결고리 이런 부분들이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업하는 사람이 돈을 버는 게 가장 우선인데 그게 정말 대북 관계가 앞으로 뭐 청신호가 펴질 거라는 것만 믿고 100억을 투자한다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돼요. 10억도 아니고. 그렇죠. 그 실제로 지금 지난번 그 이화영 판결문을 보면은 왜 그 김성태가 그렇게 돈을 보냈냐라고 했을 때에 이화영한테 요청했는 게 야 경기도에서 보증해라 그래야 돈을 보낸다라고 했고 실제 내가 보증한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김성태가 갈 때마다 이화영이 중국 가고 필리핀 가고
다 해서 갖고 그때의 그 이화영이 사실상 이재명의 대리인격으로 갔다 이런 내용도 나오더라고요. 그거에 네. 대해서는 우리 전 변호사님 어떻게 보셔요? 이화영의 대리인격으로. 그러니까 이재명의 대리인격으로. 이화영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실제 못 오니까 이화영이 야 우리 대빵 믿어라라고 하면서 대신에 내가 그 정권 대사로서 네 하는 데마다 다 가가지고 보증해주고 다 해줄게. 그래서 1차 500만 불 보낼 때 있잖아요. 예. 2019년 1월에 경기도청의 직원들이 거기 참석을 했다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거기 참석을 했었고 그다음에 2차 때도 그때는 이제 뭐 어떤 남북관계 협약식 그런 게 예. 아니라 전혀 다른 대회였거든요. 그때도 이화영이가 직원들 데리고 갔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때 전화도 연결을 해주고 그게, 그렇죠. 필리핀. 그게 예. 어떤 심리적인 보증이었던 거죠. 그렇죠. 김정수한테는. 예,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거 하면서 그러니까 경기도 내에 있는 남북교류협력기금 그걸로 해가지고 쌍방을 또 밀어주고 했던 그런 내용들이 정말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지는데 이번에는 파노라마를 넘어서 대하 드라마가 또 김성태의 1심 판결에서 나오지 않을까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예, 근데 기금은 사실 여기다가 이걸 가지고 쓰려고 그랬는데 의회가 그때 동의를 안 해줘가지고 최초에 그렇죠. 예, 그때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틀었던 거죠. 그렇죠. 쌍방울장로. 예, 그렇죠. 그리고 최초에 그렇게 해서 그 남북교류협력기금을 300억까지 했고 대북 제재가 있기 이전에는 그 돈으로 충분히 이제 북한에 주고도 할 수 있겠다고 했는데 이 하노이 이른바 노딜 트럼프가 가서 야 정은이 넌 준비가 안 돼서 빠꾸 한 다음에 이게 대북 제재가 되면서 못하니까 쌍방울이 들어왔는데 그런 이 드라마가 아마 오늘 또 판결문에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국- 사실 그 진보 정권보다 남북 관계 그 산업이 들썩들썩해요. 음. 그런 그 휴전선 지대의 땅값도 그렇고. 아, 이 인간들이 제정신이야. 민주당이 검찰에 이재명 수사 금지법을 만든다고요? 아, 네. 그 사실상 이재명 수사 금지법이고요. 검수 완박법은 사실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만들어졌었어요. 처음에는 뭐 부패, 경제, 그다음에 그 공안, 그다음에 뭐 중대 참사 중대참사. 이런 것만 이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부패, 경제로 줄였거든요.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가가지고는 시행령으로 해가지고는 그 부패, 경제의 의미를 좀 넓혀놔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일반 뭐 보이스피싱이나 마약이라든지 그런 것도 검사들이 사기죄 수사를 뭐 이런 할 것들.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그리고 놨거든요. 그와 관련된 것들까지 할 수 있도록. 아, 네,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놔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안 하면은 그게 실무예요, 그게. 이 안 하면 어떡해, 그거를. 경찰 단계에서 동맥경화가 걸려가지고 피가 안 통해. 어. 고발이 들어오면 수사를 하고 넘어가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경찰이 너무 업무가 과중해가지고 막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딱 걸려가지고 안 넘어가가지고는 윤석열 정부에서 그거를 일부 털어줬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시행령 통치라고 아각거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지들이 말아먹는 자해 정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걸 지금 막겠다는데 그거를 또 해서 완전히 검찰청의 수사권 자체를 박탈하겠다. 예, 이거 그러니까 미친 거 수사권을 아니에요, 완전히 이거? 박탈해가지고는 이 검찰청을 그냥 기소청으로 만든다는 예. 거예요. 기소만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다음에 여기 법무부 안에 여러 청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사실 검찰청은 그냥 청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사실상 뭐 같은 비슷한 대우를 받았거든요. 뭐 인사가 있을 때 같이 협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죠. 너네들 그러지 말고 그냥 기소청으로 만들어버리고 수사는 경찰 말고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거를 만들어가지고는 거기서 담당하게 하겠다는 건데 이런 얘기는 문재인 정부 때도 나왔는데 이게 통과가 왜 안 됐었냐면 그때 LH 부동산 투기 사건이 났었던 그렇죠. 거예요. 근데 그게 경찰의 인력이라든지 역량만으로 수사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검찰하고의 같이 협업이 필요했어요. 그렇죠. 그때 또 민심이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는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통과시킬 수가 없었던 그렇죠. 거예요. 근데 지금 만들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 공수처 투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 그렇죠. 사실 어땠습니까? 검수와 하는 소리 하고 어이없는 짓 하고 있는데 실제로 문재인의 황태자 조국이 민정수석할 때는 어땠죠? 전국에 있는 특수부 검사 잘한다고 오히려 확대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국정농단 수사할 때. 국정농단 수사한다고 할 때 지들의 멍멍이 지들의 개를 같이 부려놓고는 거꾸로 그 칼날이 문재인이 하고 조국이한테 오니까
그제서야 부랴부랴 헉 이러면서 검수완박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뭐 10손가락도 안 될 만한 수사권만 남기고 다 경찰에 줘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회찬이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 민주당 앞으로 20년 집권한다. 지들이 정권 넘길 거라고는 눈꽃만큼도 생각 안 하니까 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경찰들한테 수사권 넘겼던 거 아닙니까? 네. 그래놓고 이제는 또 검찰이 더 추가적인 수사를 하니까 이만큼 남았던 그것마저도 없애버리고 경찰청을 공수처로 만든다? 위헌이에요, 위헌. 왜냐? 헌법에 검찰의 근거 규정이 있고 검찰총장의 근거 규정이 있는데 이제는 검찰총장을 없애버리고 공수청장 만든다는 것은 헌법에 있는 자리를 없애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이 인간들 제정신이에요, 이거? 오직 목적은 검찰이 이재명 수사 금지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냥 이렇게 여러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이재명 수사 금지법을 만들어. 네. 그냥 만들어가지고는 수사를 못하게 하면 되잖아. 근데 네. 검사 탄핵하고 법 만들어가지고 왜 다른 민생 사건도 수사를 못하게 만드냐고. 네. 우리 출사표님, 토사구팽, 내로남불, 지들이 다 써먹고는 지들한테 칼이 오니까 그냥 토끼 잡은 다음에 걔 그냥 솥에 넣어가지고 끓여 먹어버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아, 정말 열받네. 결국 검찰 수사권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데 결국 이것은 이재명 방탄용 아닌가요? 네, 근데 이재명 방탄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는 네. 또 나왔네 이런. 아니 진짜 문재인 때 공수처 만들다 그럴 때는 좀 쇼킹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는 단련이 됐나? 왜 저는 그렇게 확 그렇게 임팩트가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하도 사실 엄청난 꼴을 많이 봐가지고. 아까 얘기했는데 그 전 변호사님 말씀처럼 지난번에 검수완박하면서 그 여의도 저승사자라고 하는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증권금융범죄수사단을 없애버렸습니다. 증권금융수사단은 결국 그게 옛날에 대검 중수부에 있었던 그 특수수사거든요. 그거를 네. 이제 여의도를 관할하는 남부지검으로 했었는데 그거를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주가 조작 사건이 그렇게 많았고 코인과 관련되는 사건이 폭증했던 건 아닙니까? 그때 그 라임 사건. 라임 사건도 마찬가지고. 라임 사건 이후에 없앴던 걸로 그러니까요, 제가 예, 기억이 예. 되거든요. 그러니까 라임 사건은 민주당과 직접 관계가 있다라는 그런 의혹이 굉장히 심했던 사건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나중에 그 라임 사건에 뭐 그 참여를 했던 그 검사 몇 명 해가지고는 뭐 룸사롱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근데 예.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렇죠. 아, 참 그런 걸 보면서 지들한테 어떤 칼날이 돌아오면은 나라 기능을 마비시켜버리는 이거는 도대체 어디에서 배워 먹은 버르장머리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버르장머리라고 하기도 아깝고 버르장머리는 그냥 어린아이들이 미성숙해서 하는 거 그냥 미친 것 같은데요.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참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참 할 말이 없네. 결국 이런 식으로 검찰 수사권 없애고 검찰 수사 역량이 무너지면 활기치고 좋아할 것은 범죄자들, 범털들, 정치인들, 힘 있는 정치인들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지지할 수가 있죠?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은 보수가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수가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암만 어떻게 이런 사람들 지지해 이건 말이 안 된다 해봤자 저는 안 통하는 것 같아요. 그냥 뿌리 깊이 윤석열 정부, 박근혜 정부는 잘못하고 있고 민주당이 그나마 정의야라고 그냥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분석을 하고 이건 아니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생업에 종사하는 서민들은 뉴스를 볼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으니까는 그냥 어떤 자기의 그냥 당만 보고 찍는 거예요. 내피셜로 찍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가 좀 더 잘하면서 어떤 민생 관련해 가지고는 정책을 내고 지켜나가고 그러는 수밖에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꼭 기억해 주세요. 왜냐하면 멸콩 라이브를 또 후원해 주시는 애국 기업입니다. 이 환신골드에서 이벤트를 하는데 2+1입니다. 그리고 환신골드 대표님께서 사비를 들여서 만든 책 건국 대통령 이승만 유현종
작가님이 쓰신 겁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라는 책이 2 한질이거든요. 1권, 2권이. 그래서 한질을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이번에 010-9922에 하나하나 41로 참여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